네, 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딱 시험이 2주 남았거든요. 그러면 2주 동안에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할 것이냐. 여러분 부동산세법은 문항수가 적다 보니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할애해서 학습하기가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발목 잡는 부분도 공시세법이고, 그래서 이 시기는 제가 쭉 경험에 의해 보면 2주 정도 앞둔 시점에서는 문제보다는, 왜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가 똑같이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적으로 하려면 지금까지 학습하신 게 부족하다 시간이, 그런 분이라 하더라도 오늘부터, 그러니까 14일부터 이번 주 19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시험에 출제될 부분, 즉 예상되는 부분의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요거 시간만이라도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정리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주에 가서는 이론 공부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백선 문제든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어느 문제든 한번 다뤄보시고, 이렇게 해서 시험장에 가시면 큰 실수하지 않는다면 8문제에서 10개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갖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점검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비중이 큰 양도소득세부터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 양도냐 양도가 아니냐. 여러분, 양도가 뭐예요? 팔았다는 얘기예요. 파는 거, 그죠? 그냥 준 건, 대가 안 받고 준 건 그냥 줬다, 그건 우리는 증여라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양도란 얘기는 팔았다는 얘기는 대가를 받았어요.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금전으로 받든 물건으로 받든 간에 대가성 오가는 게 양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는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건 필수다. 그러면 첫 번째 왼쪽에 자료 보시면 양도행위로 보는 거,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딱 나오면 무슨 부분? 채무 부분이에요.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양도다. 왜? 증여지만 채무 부분은 변제, 갚을 거니까, 대가를 무상으로 받은 게 아니라 갚을 거니까 양도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면 채무 부분은 양도로 봅니다. 그러면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오른쪽에 뭘로 가느냐? 증여죠. 채무 이외의 부분은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왜? 증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 나오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에서 똑같이 물어봐요.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양도 행위로 보고 채무를 제외한 부분은 증여다. 요거 정리를 꼭 하시고, 다만 여기에서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이렇게 나오면 원칙이 전체가 다 증여예요. 다만 채무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 그런 단어가 있을 때만 부담부 증여를 부분적으로 인정합니다. 그런 단서 없으면 부담부 증여 그러면 채무 부분은 뭘로 본다? 이유상 매매 거래로 보고 그것을 제외한 부분은 증여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위자료, 이혼하면서 위자료나 또는 각종 위자료는 해야 될 채무죠. 그래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행위는 뭘로 본다? 이건 양도예요. 양도. 그런데 오른쪽에 민법 규정에 재산분할 청구, 그죠? 재산분할, 혼이 난 이후에 모은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거든요. 근데 이혼하고 나서 나눠 갖는 걸 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가져가는 사람은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원래부터. 그래서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행위는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왼쪽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건 대물 변제니까 양도고, 재산분할로 소유권 이전해 주는 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양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또 세 번째 칸에 오른쪽에 보시면
양도담보계약을 뭐하고 체결하고, 양도담보가 뭐예요? 담보, 돈을 빌려오면서 갚을 때까지만 담보계약 체결하고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소유권 이전하는 건 매매 거래가 아니에요. 갚을 때까지만 담보로 맡긴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데 양도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왼쪽에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해서 채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해주고 나서 약속된 날짜 만기에 채무를 부했어요. 불이행, 못 갚았어요. 그래서 담보물건으로 바꿨다. 그걸 우리는 변제에 충당했다. 이런 단어가 나오면 그건 양도로 본다. 그래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이렇게 나오면 양도가 아니죠. 그런데 만기의 채무 불이행으로 변제에 충당됐다. 그때는 양도행위로 본다. 그리고 네 번째 칸에서 또 기억해야 될 거, 배우자 부부간의 직계 조미소, 부모 자식 간의 매매는 오른쪽에 양도가 아닙니다. 뭘로 가요? 증여. 그래서 배우자 직계 조미소 간의 매매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로 추정하는 거죠. 근데 왼쪽에 배우자 직계 조미소 간이라도 공매 절차를 통해서 부동산이 소유권 이전하거나 또는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거나 부모 자식 간의 부부 간의 등기를 위하는 부동산과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행위는 정상적인 매매 행위, 즉 양도로 봅니다. 그래서 지문에 배우자 직계 조미소 간의 부동산 매매 이렇게 나오면 오른쪽 증여예요. 양도 아닙니다. 그러나 공매 또는 경매를 통해서 아버지 부동산이 경매 물건 나왔는데 자식이나 또는 배우자가 경매에 낙찰받았다면 경매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하거나 공매를 통해서 이전하는 거, 이런 경우는 매매 거래로 인정이 된다. 이거 점검하시고, 다음 적법하게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한 후 계약 해제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제하고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는 또 다른 양도 행위로 보는 겁니다. 양도로 보되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왜? 양도로 가야 양도소득세 부담이 없죠. 왜 그렇죠? 예, 여러분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는 원래 10억에 팔았던 부동산을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해제하고 다시 넘겨받았다. 이 얘기는 10억에 취득한 부동산을 10억에 다시 양도한 걸로 보기 때문에 매매 차익이 발생 안 했죠. 그래서 양도로 가야 세금 부담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여로 간다면 전체 금액에 증여세가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양도 행위로 봐야만이 세금 부담이 없다. 그래서 적법하게 계약이 해제돼서 당초 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원하는 경우는 또 다른 양도 행위로 봅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나 오른쪽에 매매 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매매 거래가 없었던 걸로 보겠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박스 밑에 도시개발 사업이 끝난 다음에 지목지번이 바뀐 새로운 토지를 당초 소유자에게 되돌려주는 거 있죠. 환지, 처분, 이거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또는 공사비 대가로 메꾸는 거, 보류지, 충당 이런 경우는 양도 행위로 보지 않는다. 환지, 처분 딱 나오면 매매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2번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한다. 이때 공동소유한 토지를 분할할 때 지분별로 분할한다는 얘기는 지분 변동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양도로 보지 않는 거죠. 근데 분할하는 과정에 지분 변동이 있어서 지분이 증가한 자가 있으면 상대방 지분이 감소한 자가 있겠죠. 그래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양도 행위로 보겠다. 자, 그래서 보편적으로 시험에서 물어볼 때 공동소유 토지를 단순히 지분별로 분할한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음 3번 본인 소유 자산을 공매나 경매로 인하여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어떤 경우죠? 물상담보, 물상보증이죠. 친구가 대출받는데 내 부동산을 담보로 대신 맡겼어요. 근데 친구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못 갚으네? 그럼 은행에서는 독촉하다가도 안 되니까 그 담보 물건인 내 부동산을
경매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때 내 입장에서 내 부동산 경매 참여해서 내가 낙찰받아서 당초 소유자인 내가 부동산을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양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가 된다는 점, 그죠? 말소된 등기 다시 등기해야 되니까 취득세는 과세하지만 양도소득세에서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양도행위로 보지 않는 거 차분하게 한번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 테마.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무엇으로 할 것이냐. 먼저 이 이론 내용 잠깐 보죠.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 두 가지예요. 기본이 실거래 가격 적용하는 경우, 또 하나는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먼저 이거 설명을 하고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자료 그거 설명 또 할 겁니다. 그럼 먼저 이거를 집중하시고, 그래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실거래 가격과 기준시가. 그러면 실거래 가격은 임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인데 이것도 둘로 나눠요.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이 되는 경우 하면 증빙자료가 다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매매계약서 등 증빙자료가 다 갖춰져 있다면 실거래 가격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는데, 그때 계산 과정은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냐, 거기에서 실제로 취득할 때 얼마 주고 취득했느냐, 그리고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적 지출이 있죠. 자산가치가 증가되는 비용, 그리고 양도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양도 비용, 이 취득 가격,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 합쳐서 필요 경비라고도 하죠. 이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합니다. 이게 보편적인 내용이에요. 원칙. 실거래 가격 증빙자료에 있으니까. 그런데 실거래 가격으로 해야 되는데 실거래 가격이 얼마인지 확인이 안 돼요. 왜 확인이 안 됩니까? 증빙자료, 매매계약서 등이 없거나 또는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는 뭐죠? 양도할 때 계약서나 취득할 때 계약서가 있지만 업계약서, 다운계약서 작성한 걸로 수의로 기재된 계약서가 들어오면 있어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럴 때 법률에는 뭐라고 되느냐? 세무서장인 네가 계산을 하라. 신고가 들어온 거 인정할 수 없으니까 조사해놓은 가격 가지고 계산을 하라. 그걸 우리는 추계결정 이렇게 얘기하죠. 세무서장이 조사해놓은 가격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느냐? 위에 실지 양도가액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증빙자료가 없다면 실지 양도가액 대신에 뭘로 가요? 매매 사례가액이나 아니면 감정가액을 양도가액 대신에 이걸로 할 수 있다. 이게 추계결정이에요. 매매 사례가액은 양도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이요. 전후 3개월 안에 인근에 유사하거나 비슷한 다른 사람들이 거래한 가격을 매매 사례가액이라고 하고, 감정가액은 양도일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안에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있다면 감정평가한 금액의 평균치를 감정가액이라고 하죠. 이런 가격을 무엇 대신에 위에 실지 양도가액 대신에 이런 걸 적용하겠다. 이게 추계결정이에요. 위에 보세요. 실제로 취득한 가격 있죠. 옛날에 취득할 때 얼마를 주고 취득했느냐. 그 증빙자료가 없네. 그럼 그거 대신에 뭘로 한다? 1번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평가한 금액, 없으면 옛날에 이 정도 주고 취득했겠지라고 계산하는 환산 취득가액. 여기서 차이점은요. 양도가액을 몰랐을 때 추계 결정할 때는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두 가지를 적용하고, 취득 당시 가격을 모르면 매매 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격을 합니다. 이때 매매 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나 환산 취득가격을 할 때는 자본적 지출, 양도 비용이 있어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공제하는 거 필요경비 계산공제라고 한다. 필요경비 계산공제.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여기 환산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는 적용되지 않는 가격이다. 취득가격을 몰랐을 때만 적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데 이때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할 때 당시 기준시가 있잖아요. 부동산 기준시가에 등기됐으면 3%를 곱해라. 기준시가가 1억이면 3%니까 300만 원을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게 계산공제예요. 미등기는 물론 부동산은 0.3이죠. 이렇게 해서 차감한 것을 양도차익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실거래 가격은 실제로 증빙자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계산 방법이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실제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공정가액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가격이 없어요. 그럼 할 수 없이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했다면 취득 당시 가격이 있어도 여기도 따라서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해주고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위에랑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이것이 여러분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정리하면 여기서 자 실거래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실거래 가격, 없으면 추계결정으로 간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 한번 보고 갑니다. 자 여러분 자료 보시면 원칙, 증빙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증빙서류 확인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가 있어요. 그럼 옆에 뭘로 가? 실거래 가격. 그래서 양도가액이 얼마냐? 취득 당시 가격이 얼마냐? 그 가격을 둘 다 뭘로 한다? 실거래 가격으로 한다. 요거. 그런데 증빙자료가 확인이 안 돼요. 오래돼서. 또는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작성해서 신고서가 들어왔다면 있어도 인정할 수 없죠. 그럴 때는 세무서장이 조사한 금액으로 한다. 추계결정, 경정. 그래서 취득가액을 모르면 뭘로 한다? 매매 사례가액으로 대신하고,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으로 대신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 요때 요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매 글자 매, 그 다음에 감정, 매감, 그 다음에 환산. 그래도 안 되면 기준시가로 가라. 다음 추계 결정할 때 양도가액을 모른다. 그럼 양도가액 대신에 뭘로? 매매 사례가액. 없으면 감정가액. 여기서 환산 취득가격은 양도가액에는 적용하지 않는 가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다음 양도가액도 몰라. 감정가액도 없어요. 그러면 양도가액을 뭘로? 기준시가로 합니다. 그래서 양도가액 가지고 결정해요.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면 취득 당시 가액도 뭘로 하라? 기준시가를 적용을 한다. 이렇게 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결정하는 부분 정리하시고요. 이제 공부해야 될 거 도대체 필요경비가 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필요경비는 부동산을 10년이면 10년 동안 보유하고 있을 때 얼마 주고 옛날에 취득했느냐, 그리고 10년 동안 가지고 있을 때 들어간 비용, 자산 가치가 증가되는 자본적 지출, 그리고 간접적으로 발생한 양도 비용, 이 세 가지를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실질 취득가액은 당사자 간에 주고받은 가격, 매입 가격에다가 거기에다가 취득세 납부한 것 또는 등록면허세 납부한 것,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한 것도 포함하고, 기타 부대비용 하면 중개 수수료나 법무사 비용, 이런 비용을 다 더하라. 그게 실제로 취득한 가격. 물론 증빙자료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때 하나 기억할 거 있어요. 부당하게 취득가격을 많이 높게 기재한 거, 그래서 시가를 부한 거, 초과하는 건 뭐한다?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국가로부터 국가에 면적이 부여해서 증가가 돼서 조정금을 국가에 돈 준 거, 국가로부터 돈 주고 받는 걸 조정금이라고 하는데, 이건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다음
취득할 때요, 온전하게 취득한 게 아니라 다툼이 발생해서 소송 비용이나 화해비용, 변호사 비용이 별도로 발생했으면 당연히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따라가는 게 요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이 있는데 각 사업소득의 소득금액에, 이 얘기는 양도소득 말고 다른 임대사업 같은 거 할 때 소송 비용이나 화해 비용은 공제받을 수 있는데 그런 소득금액에서 비용으로 들어갔으면 이건 제외, 양도소득에서 또 공제받을 수 없다 이거고요. 취득 원가에다가 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즉 분할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일시불로 주는 것보다 이자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이자 부분을 쳐서 정을 하면 그 이자도 취득 가격으로 포함을 해줘요. 그냥 인정해 줍니다. 다만 지급할 날짜에 대금을 늦게 지급해서 지급기일 지연으로 인해서 이자가 발생한 건 후에 발생한 거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외되는 거 꼭 점검하시고, 그럼 자본적 지출은 뭡니까?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과정에 들어간 비용으로서 자산 가치가 증가된 것, 용도 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한 비용, 장애물 철거 비용, 냉난방 장치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비용, 이를테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파트 취득에서 10년 정도 가지고 있었다? 그럼 그 아파트 10년 동안에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들어간 비용, 발코니 확장 공사, 그게 용도 변경이에요. 방이나 거실 벽을 철거해서 방을 늘리거나 거실을 늘리거나 용도 변경 개량, 이런 비용. 또 보일러 시설, 보일러가 오래돼서 수리하는 건 안 돼요. 그러나 새 보일러로 교체를 하거나 설치하는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이 된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강제로 부과받은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부과받은 거 있으면 지금은 부담했지만 나중에 양도할 때 자본적 지출로 비용이 들어가서 양도 차익을 그만큼 줄여주는데, 다만 요거는 요 개발 부담금이나 재건축 부담금이나 수익자 부담금을 부담한 사람과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아버지가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재건축한다고 해서 재건축 부담금을 아버지 이름으로 부담하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아들이 증여받아서 나중에 소유자가 바뀐 상태에서 아들이 양도한다면 그건 동일한 사람이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다음 양도 비용. 양도에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이죠. 계약서 작성 비용. 여러분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하는데 유치권, 질권, 아주 채권 채무가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것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자문료 주고 작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발생한 비용, 또는 공증비용, 인지대, 그리고 소개, 중개, 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할 줄 몰라서 세무사한테 기장을 맡겼다. 그런 기장료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국민주택 채권 등을 만기가 되기 전에 매각을 해서 발생한 매각 차손이 있어요. 이것은 공제해 주는데 다만 조건이 금융회사의 매각에서 발생한 손실 범위 내에서만 인정해 주는 거지 무조건 다 인정하지는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걸 다 합쳐서 필요 경비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 기억할 거, 자본적 지출과 양도 비용이 있죠.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에 대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지출한 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반드시 수치 받아서 보관하고 있거나 아니면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금융거래로 지출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은 이렇게 양도 행위, 양도 차익 계산하는 과정, 그리고 필요 경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어쨌든 얼마 안 남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거르지 말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세까지 전체적으로 쭉 훑고 갈 거니까 차분하게 정리하시고 다음 주 일주일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백선이든 동영이든 여러분이 문제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